러시아가 포기했습니다. 미국이 손들었습니다. 신의 영역이다. 건드리지 마라.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80년간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2024년 티타늄 광산 하나 없는 나라가 그 신의 영역을 뚫어버렸습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슈퍼카를 샀는데 공장에서 부품 90%를 바닥에 버린다면요? 그 쓰레기를 쓸어 담아서 고물상에 팔아버린다면요? 미친 짓이죠. 그런데 보잉이, 에어버스가, 로키드 마틴이 80년간 정확히 이 짓을 해왔습니다. 금보다 비싼 티타늄을 사서 90%를 갈아엎애고 나머지 10%로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왜?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버려진 티타늄은 다시 못 씁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 불가능을 대한민국이 깨버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세계 최강국들이 80년간 이 문제를 못 풀었는가? 둘째, 한국이 발견한 0.3초의 비밀은 무엇인가? 셋째, 이 기술이 전투기 가격을 절반으로 떨어뜨리고 러시아의 자원 무기를 무력화하고 여러분이 탈 에어택시의 운명까지 바꾸는 이유. 끝까지 보시면 다 아시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한한 돈의 전쟁, 무한돈전입니다. 지금부터 티타늄이라는 금속이 품고 있던 80년의 저주, 그리고 그 저주를 깬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기술 전쟁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금속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티타늄, 이 금속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근육질 사이보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보디빌더의 근육에 로봇의 내구성을 합친 존재. 철강만큼 강하면서 무게는 43%나 가볍습니다. 바닷물에 수십 년을 담가도 녹슬지 않습니다. 일 600도의 불길 속에서도 형태를 유지합니다. F, 35 스텔스 전투기의 엔진, 스페이스X 로켓의 연료 탱크, 심해 잠수함의 외피, 인공관절과 임플란트,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모든 곳에 티타늄이 있습니다. 대체제가 없습니다. 오직 티타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티타늄은 지구에서 9번째로 흔한 원소입니다. 모래사장에도 있고 암석에도 있고 심지어 우리 몸속에도 미량 존재합니다. 희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6배나 비쌀까요? 답은 티타늄의 치명적인 성격 결함에 있습니다. 티타늄은 화학적 스토커입니다. 이 금속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주변의 산소를 미친 듯이 빨아들입니다. 마치 자석이 철가루를 당기듯 공기 중의 산소 분자들이 티타늄 표면으로 달려듭니다. 문제는 한 번 흡수된 산소가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소를 품은 티타늄은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됩니다. 강철처럼 단단하던 금속이 유리처럼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손가락으로 탁 치면 깨질 정도로요. 항공기 엔진에 이런 금속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 중에 터빈 블레이드가 산산조각 납니다. 수백 명이 죽습니다. 바로 이것이 티타늄 가공의 지옥입니다. 전투기 하나를 만들려면 거대한 티타늄 블록을 깎아야 합니다. CNC 기계가 고속으로 금속을 절삭합니다. 이때 마찰열이 발생합니다. 수백 도의 열. 그 열에 티타늄 칩들이 순간적으로 달궈집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를 흡입합니다. 0.1초면 끝납니다. 방금까지 수천만 원어치의 프리미엄 티타늄이었던 조각들이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산업 폐기물이 됩니다. 다시 녹여서 쓸 수 없습니다. 산소가 박힌 티타늄은 죽은 티타늄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90%가 버려지는 겁니다. 보잉이 787 드림라이너 한 대를 만들 때 사용하는 티타늄은 약 100톤입니다. 이 중 실제로 비행기에 들어가는 양은 10톤도 안 됩니다. 나머지 90톤은 톱밥처럼 바닥에 쌓입니다. 그걸 쓸어 담아서 케이지당 몇천 원의 고철상에 넘깁니다. 연간 전 세계에서 버려지는 티타늄 스크랩의 가치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수십조 원입니다. 80년 동안 이 돈이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다. 왜 아무도 이걸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시도는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나섰습니다. 바로 소비에트 연방입니다. 냉전 시대, 소련은 티타늄의 제국이었습니다. 미국이 달 착륙에 열을 올리는 동안 소련은 바다 밑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야망은 핵잠수함이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빠른 핵잠수함, 알파급 핵잠수함. 이 괴물의 선체는 통째로 티타늄이었습니다.
보통 잠수함이 철강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대조적이죠. 티타늄 덕분에 알파급은 수면 아래에서 41노트, 시속 76km로 질주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어뢰보다 빨랐습니다. 쏴도 못 맞히는 잠수함, 소련 해군의 자랑이었습니다. 당연히 소련은 티타늄 기술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도 매년 쏟아지는 티타늄 스크랩은 고통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원 대국이라도 이건 너무 낭비였습니다. 소련 과학 아카데미는 최고의 두뇌들을 모았습니다. 미션은 단 하나, 죽은 티타늄을 살려내라. 아이디어는 명쾌했습니다. 티타늄에 박힌 산소를 빼내면 되지 않는가? 과학자들은 플라즈마를 떠올렸습니다. 수소 플라즈마. 1만 도가 넘는 초고온의 이온화된 수소가스입니다. 이 불길로 티타늄 스크랩을 달구면 산소 원자들이 수소와 결합해서 물이 됩니다. 그 물이 증발해서 날아갑니다. 티타늄 안에서 산소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첫 번째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플라즈마 토치가 점화됩니다. 1만 도의 푸른 불꽃이 티타늄 조각을 감쌉니다. 온도계가 치솟습니다. 산소 농도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됐다. 하지만 기쁨은 5분도 가지 않았습니다. 식어가는 티타늄을 꺼내 들었을 때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금속이 마치 오래된 비스킷처럼 바스러지고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으면 가루가 떨어졌습니다. 산소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수소가 차지해버린 겁니다. 수소 취성. 수소가 금속을 바삭하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수소 원자는 산소보다 훨씬 작습니다. 티타늄의 결정격자 사이사이로 쉽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금속 내부에서 미세한 균열을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백만 개의 실금. 결국 금속 전체가 스펀지처럼 푸석푸석해집니다. 소련 과학자들은 절망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랬습니다. 암 환자에게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암세포를 죽이긴 했지만 환자 자체도 죽여버린 꼴이었습니다. 수십 번의 실험이 반복됐습니다. 온도를 조절해봤습니다. 시간을 줄여봤습니다. 다른 가스를 섞어봤습니다.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산소를 빼면 수소가 들어갔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소비에트 연방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티타늄 스크랩의 재생은 현재 과학으로 불가능하다. 연구 문서들은 극비 문서함에 봉인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소련은 무너졌고 미국과 유럽도 같은 벽에 부딪혀 손을 들었습니다. 티타늄 스크랩의 재생은 학계에서 풀 수 없는 문제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 초반 한 무리의 연구자들이 그 봉인된 소련 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재료연구원의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련이 80년 전에 놓친 결정적인 0.3초를 발견합니다. 소련의 실패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 했습니다. 플라즈마로 산소를 빼내면서 동시에 수소도 막겠다. 하나의 공정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하지만 물리법칙은 그런 꼼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접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지 말자. 한 마리씩 순서대로 잡자. 이걸 수술에 비유해드리겠습니다. 환자 몸에 암세포가 있습니다. 방사선을 쏴서 암을 죽입니다. 그런데 방사선이 정상세포까지 죽이죠. 소련은 여기서 막혔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타이밍을 찾았습니다. 방사선이 암세포를 죽이고 정상세포를 공격하기 전에 그 0.3초 사이에 방사선을 꺼버리는 겁니다. 티타늄도 똑같았습니다. 1만도 플라즈마를 쏩니다. 산소가 빠져나갑니다. 여기까진 소련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소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빈자리를 채우려고요. 한국 연구진은 그 0.3초를 노렸습니다. 산소가 빠지고 수소가 들어가기 전 그 찰나에 초대형 진공 펌프를 가동합니다. 챔버 안의 모든 기체를 빨아버립니다. 수소가 티타늄에 닿기도 전에 사라지는 겁니다. 0.3초. 이게 80년 동안 아무도 못 찾은 답이었습니다. 소련 시절엔 이 0.3초를 측정할 센서가 없었습니다. 제어할 컴퓨터도 없었고요. 하지만 2020년대의 기술은 됩니다. AI가 실시간으로 반응을 감시하고 밀리초 단위로 펌프를 제어합니다. 결과요? 처리 전 산소 농도 1, 500ppm, 완전한 쓰레기. 처리 후 산소 농도 500ppm 이하, 보잉 787 엔진에 들어가는 최상급 티타늄,
쓰레기가 보물이 됐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원래 신품보다 더 좋아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플라즈마 처리 과정에서 금속 조직이 더 치밀해졌거든요. 비용은요,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에너지 소비는요, 60% 줄었습니다. 조달 시간은요, 수개월에서 며칠로 80년 묵은 저주가 깨진 겁니다. 티타늄 광산 하나 없는 나라가 티타늄 자급의 길을 열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연구실에서의 성공은 시작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기술을 개발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기술을 무기로 바꿔서 시장에 꽂아버리는 실행력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기술의 가치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KF-21 보라매,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의 심장은 엔진입니다. 그리고 엔진의 핵심 소재는 티타늄입니다. 터빈 블레이드, 연소실, 압축기, 0도가 넘는 고온에서 초음속 회전을 버텨야 하는 부품들. 티타늄 없이는 만들 수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이 티타늄을 전량 수입에 의존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주요 공급처였습니다. 일본도 일부를 담당했고요. 핵심 전투기의 핵심 소재를 잠재적 적국이나 역사적 앙숙에게 의존하는 상황. 이건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 폭탄이 터질 뻔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 티타늄 공급망이 마비됐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티타늄 생산의 20%를 차지하는 대국이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에게 수출을 끊어버렸습니다. 보잉과 에어버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투기 생산 라인들이 멈췄습니다.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대한민국도 직격탄을 맞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재료연구원의 기술이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국내에 쌓여있던 티타늄 스크랩들, 지금까지 고철상에 팔던 그 쓰레기들이 전략자산으로 재탄생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물류혁명을 일으킵니다. 러시아를 거치지 않는 새로운 티타늄 루트를 개척한 겁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티타늄 원석을 확보합니다. 카스피해를 건너 아제르바이잔으로, 거기서 조지아를 거쳐 흑해로, 그리고 터키를 통해 한국으로. 과거 해상 운송으로 53일 걸리던 경로가 육상과 철도 복합 운송으로 11일로 줄었습니다. 80% 단축, 거기에 국내 스크랩 재생 기술을 더하면 러시아산 티타늄 의존도는 사실상 제로가 됩니다. 적국이 수출을 끊든 말든 대한민국은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찍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 자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위산업 수출 시장에서 핵폭탄급 경쟁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천무 다연장 로켓, 대한민국 방산 제품들은 이미 전 세계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폴란드, 호주, 이집트, UAE. 그런데 이 무기들의 핵심 부품에 들어가는 티타늄 비용이 절반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가가 20에서 30% 줄어듭니다. 같은 성능의 무기를 훨씬 싼 값에 팔 수 있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 독일의 라인메탈, 영국의 BAE 시스템즈, 이들이 따라올 수 없는 가격이 됩니다. K. 방산의 가격 파괴. 이미 성능으로 인정받은 한국 무기들이 가격까지 저렴해지면 전 세계 입찰에서 무적이 됩니다. 실제로 최근 여러 국가들의 무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산이 연달아 수주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티타늄 재생 기술이 단순한 재료 과학이 아니라 지정학적 무기가 된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 기술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는 진짜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검사의 한계입니다. 0.01%의 수소가 티타늄 내부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금속이 제트 엔진 터빈 블레이드가 되어 200도의 열과 초당 수만 회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미세 균열이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폭발. 현재 기술로는 티타늄 내부의 수소 잔류량을 100%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비파괴 검사 기술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항공우주 분야에 쓰려면 모든 재생 티타늄을 전수 검사해야 합니다. 비용이 추가됩니다. 두 번째 리스크, 에너지입니다. 1만 도의 플라즈마를 만들고 유지하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전기료는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 아니지만 대규모 산업 생산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 기술의 경제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 지정학적 불안정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카스피해를 거쳐 조지아로 이어지는 새로운 티타늄 루트. 이 길목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정세가 불안해지면 이 공급망도 흔들립니다. 완전한 자립이 아니라 덜 위험한 의존으로 바꾼 것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스크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기술이 여는 미래는 거대합니다. 단순히 전투기와 로켓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UAM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에어택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늘을 나는 택시. 2030년 되면 출퇴근길에 타게 될 그 물건입니다. 무게입니다. 도심에서 뜨고 내리는 소형 비행체는 무조건 가벼워야 합니다. 무거우면 배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알루미늄으로는 강도가 부족합니다. 탄소섬유 복합재는 너무 비쌉니다. 티타늄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지금 티타늄 가격으로는 에어택시 한 대가 슈퍼카 값이 됩니다. 대중화가 불가능합니다. 재생 티타늄 기술이 이 방정식을 바꿉니다. 티타늄 비용이 절반으로 떨어지면 에어택시의 원가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출퇴근길에 하늘을 나는 세상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차량의 수소 탱크는 극고압 700기압을 견뎌야 합니다. 현재는 탄소 섬유로 만들지만 티타늄이 더 안전하고 튼튼합니다. 다만 비용 때문에 못 쓰는 겁니다. 재생 티타늄이 그 비용 장벽을 허물면 수소차의 대중화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현대차와 토요타가 꿈꾸는 수소 사회가 더 빨리 옵니다. 과거를 되돌아봅시다. 1970년대 일본의 도레이가 탄소 섬유를 처음 상용화했을 때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그 비싼 걸 어디다 쓰냐고요. 하지만 도레이는 꾸준히 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높여서 결국 항공기, 자동차, 스포츠 용품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티타늄 재생 기술이 그 궤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재활용 기술이 아닙니다. 80년간 풀리지 않던 난제를 해결한 과학의 승리입니다. 자원 빈국의 약점을 기술 강국의 무기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방산, 항공, 모빌리티,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판을 뒤집는 기술입니다. 러시아가 포기하고 미국이 손을 들었던 그 문제, 티타늄 광산 하나 없는 작은 나라가 끝내 해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뉴스 한 줄로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자원전쟁의 새로운 룰을 쓰는 이야기입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만들어내면 된다는 것.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있는 것을 바꾸면 된다는 것. 그 가능성을 대한민국이 증명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꽂혔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자원전쟁의 미래, 대한민국 기술의 가능성, 그리고 이 흐름이 여러분의 투자와 커리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덧셈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한돈전은 언제나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